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갑작스럽게 침공한 이유는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지오스토리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 이유와 그 영향 및 향후 전망을 집중 분석합니다. 수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우크라이나군 트럭들이 목격되었고 아무도 여기에 탄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진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수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지원 병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수미 지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 본토가 외국군에게 점령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기록을 남긴 셈입니다. 당시 수미 지역은 러시아의 밥 3천 등 집중적인 할공폭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열세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오, 자포리자, 루안스크, 헤르손 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열세로 평가되던 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지역 일부 점령은 러시아에게 기습적으로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쿠르스크 접경 지역은 러시아 우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력군이 배치되지 않았고 국경 수비대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장갑차를 몰고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별다른 저항 한번 못해보고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공개된 출처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의미하는 오신트에 따르면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군은 약 2,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도로에 설치된 암호화되지 않은 CCTV를 이용해 러시아 부대의 움직임과 순찰하는 국경 수비대를 감시하며 공격했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방어해야 하는 지역도 많은데 우크라이나는 왜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를 직접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폈을까요? 지오스토리가 그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미 지역 국경에서 거의 80km까지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전선과 국경에 방대한 참호를 파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 참호망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의 방어 위주의 소모 전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크게 땅을 차지하려고 진격하지도 않고 조금씩 공격해서 점령하고 점령한 곳에 참호를 또 파 대기하면서 적의 물적, 인적 자원을 소모시키는 전략입니다. 쿠르스크에도 이렇게 러시아군 참호망이 있는데 이 참호망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소론에 들어가 이들이 진을 치고 이 참호망을 따라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 근처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의 계량 시설이 있는 가스 허브이고 두 번째는 국경에서 약 125km 떨어진 쿠스크 원전입니다. 이 시설을 위성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멀리 있는 원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쿠르스크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1000메가와트 원자로 5기와 1200메가와트급 원자로 1기가 있습니다.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흑연 감속로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노렸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오스토리의 분석 결과 지상군이 진군해 이곳을 점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수미 국경 근처의 러시아 가스 허브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국경에서 불과 41m밖에 되지 않는 지점에 세관과 보더 크로싱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면 이곳에서 세관 신고하고 차량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 국경에서 최단 거리로 388m 떨어진 곳에
수드자 가스 허브가 있는데 이 가스 허브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장소입니다. 이 허브에서 우크라이나로 가스를 보내기 전에 가압하고 보낸 양을 측정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월경 당일 이곳을 접수했고 그 증거로 가스프롬 건물 앞에서 찍은 완전 장악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 시설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오랜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서방 언론조차 무모하다고 하는 작전을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 가스관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소련 시절 건설된 가스관과 소련 붕괴 후 러시아, 특히 푸틴이 건설한 가스관은 그 목적과 용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소련 시절 건설된 가스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스관이 구소련 시절 건설된 것입니다. 송유관은 이 지도에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는 에너지 자원을 크게 소련에 의존하였고 소련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이들 국가에 제공했습니다. 소련은 이들 국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 보시는 가스관을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 동쪽에서 생산된 가스를 모스크바 서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모스크바 서쪽 토르조크는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발트의 3국과 벨라루스의 가스를 분배하는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북동쪽 여러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가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집결되어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 우주호르주로 보내졌고 우주호르주는 당시 소련 동맹국들에게 분배 역할을 했습니다. 쿠르스크는 키이우를 거쳐 체코, 헝가리 등지로 가는 가스와 루마니아 지역으로 가는 가스를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접수한 수두즈에는 중요한 가스관이 2개 지나는데 그 하나가 우렌코이 프로마리 우주호르드 가스관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레스 가스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가는 다른 모든 가스관은 잠겼지만 우렌코이 프로마리 우주호르드 가스관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북쪽 가스관 중 중요한 것은 북극광 라인입니다. 남쪽에는 지금 카자흐스탄 북쪽 로렌부르크 가스전에서 슬로바키아의 우주호르드까지 직접 연결되는 소유주 가스관이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러시아와 이곳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소유권과 사용료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이 갈등은 양국 관계 악화 원인이 됩니다. 우렌고이 포마리 우주호르드 가스관과 프로그레스 그리고 소유주 가스관을 동맹국을 지원한다고 해서 소련 시절 브라더후드 가스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소련 붕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는 러시아가 주로 공급했는데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 통관료를 현물로 받는 방식으로 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족분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구매했는데 그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우크라이나 관료들은 매우 부패했고 러시아 가스관에서 가스를 불법적으로 전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전용 사실은 2001년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엘친 정부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들을 주둔시키고 독립 시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러시아가 다시 가져오는 대가로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푸틴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2001년 대통령에 당선되자 우에라인 구축을 계획하고 있던 차에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당선된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센코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의 소유권을 아예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스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게 싸게 공급하던 가스 가격을 국제 가격으로 인상하면서 통관료도 올려줍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는 가스 분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시가 수준으로 가스료 인상 요구를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관을 바로 잠그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에 주어야 할 돈 24억 달러를 일부만 상환하고 떼어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빅토르 유센코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대량의 가스가 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된 가스관이 노던 라이트, 즉 북극강 라인과 연결되는 야말 가스라인이고, 노던 라이트를 독일 국경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2011년 노르드 스트림 1이 완공되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를 대폭 줄여나갑니다.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고 흑해 깊은 바다를 거쳐 튀르키예로 가스를 보내는 튀르크 스트림이 가동되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량은 우렌고이 포마리 우즈호로드 가스관과 일부 작은 가스관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합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있던 블루 스트림과 새로 완공된 튀르키 스트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렌고이 포마리 우즈호르드 가스관은 1983년 건설되는데, 레이건은 당시 강하게 반대했고 이 건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 그리고 에너지 대기업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유럽이 소련의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우려한 레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장비도 아니고 미국의 기술도 아닙니다. 레이건 이후 미국은 끊임없이 러시아의 가스로부터 유럽을 떼어내려고 노력합니다. 2010년 세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이 최대 자원 생산국이 되었던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미국에게는 가스를 팔 시장이 필요했지만 그 시장은 이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가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노르드 스트림 1과 완공하고도 가동하지도 못한 노르드 스트림 2는 폭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등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노르드 스트림 폭파를 미국이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겨진 비밀 1, 2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노리고 러시아 영토를 직접 침략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쿠르스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일까요? 두 번째는 젤렌스키는 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그리고 혼자만의 결정이었을까요? 왜 쿠르스크를 선택했을까를 먼저 추론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곳의 두 전략적 시설 중에 저는 수드자 가스 허브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체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드자 가스 시설 점령 자체만으로도 전쟁 무기 공급에 비우호적인 유럽 국가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에서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는 싼 가스를 수입해서 쓰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싶어 합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지도부는 그동안 키이로의 무기 이전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헝가리 총리 오르반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유럽은 붕괴 중이라고 한탄할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nem tesz más, mint az USA demokrata párti külpolitikáját követi feltétel nélkül. 수드자는 현재 러시아 가스를 가압시켜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해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압된 가스는 서쪽 끝 우즈호르도까지 보내지고 우즈호르도에서 다시 유로스트림을 타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갑니다. 간접적으로는 독일, 체코, 이탈리아까지 이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3년 가스프롬은 수드자 밸브를 통해서 약 149bcm을 이들 국가들에게 공급했습니다. bcm은 빌리언 큐빅미터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1년 수입하는 LNG 가스의 2배가 넘는 양이 우크라이나 땅에 깔린 파이프라인을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환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하나로는 약 160조에서 180조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EU 27나라의 총 가스 소비량의 4.5%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가 2년도 넘게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파이프라인 가스가 아직도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니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체 가스의 약 50%가 이 수두자 밸브를 통해 공급됩니다. 나머지 50%는 LNG 형태로 유럽에 공급되는데 LNG 수출량도 엄청나죠? 전쟁 전 유럽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가 담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쟁 후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사용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 빈자리를 미국산 LNG와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카타르산 LNG를 포함한 중동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사용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사용량 증가를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팔아 전쟁 자금을 조달한 셈이니 우크라이나가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미국도 LNG 수출량이 줄어들 테니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2024년 들어 EU 국가들의 미국산 LNG 수입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비싼 미국산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동맹이라고 미국이 더 싸게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러시아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7월 16일 IEAF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소개하겠습니다. IEAF는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입니다. LNG 공급망은 파이프라인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수출항에서 액화 시설이 있어야 하고 수입항에는 제기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LNG 수출항은 사할린 외에는 야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말에서 LNG를 수출하려면 겨울에는 북극해가 얼기 때문에 쇠빙선 기능이 있는 LNG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쇠빙선 LNG를 수출하려면 어디선가 환적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적항이 벨기에의 제브류해와 프랑스의 몽뚜아드 브흐따니의 항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2023년 야말 LNG는 22.17 BCM을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그중 튀르키예로 수출한 0.96 BCM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럽 국가들이 수입했습니다. EU 거래분 21.48 BCM 중에 76%가 EU 회원국에 갔고 나머지 24%인 5 BCM은 환적되었습니다. 이 환적분 중에 90%는 비EU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됩니다.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연료 소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 상반기 EU 회원국을 상대로 한 러시아산 LNG 선정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가했다고 IEAF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산 LNG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U는 2025년 3월까지 EU 영내에서 러시아산 LNG 환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플럭시사가 운영하는 벨기에 터미널의 경우 야말 LNG와 20년간 장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EU 집행부의 생각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올해 상반기 내내 우크라이나에 파병 한 해 만회하는 쇼를 벌였지만 다 선거용이었고 뒤로는 러시아산 LNG 수입량을 늘려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참 돈 앞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펌프장을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구매해 러시아를 돕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계약은 2024년 말이면 끝나지만 이 나라들은 2025년에도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싼 가스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두자를 장악했지만 아직 통제권을 빼앗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수두자 밸브를 통해 가스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선물 가격만 일시적으로 폭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우크라이나가 이 스테이션을 파괴하거나 통제권을 뺏어가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 경제적 영향을 받을까요? 러시아 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아직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신문 RBC 우크레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거쳐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로 가는 공급 경로를 잃으면 가스프롬은 1년에 약 60억 유로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렌고이, 프마리, 우즈 호르도 가스관을 통해 이들 나라에 더 이상 공급을 못하게 되면 가스프롬은 단순 매출 손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는 한번 파면 계속 생산해야 하는데 이들 나라의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을 중단하고 가스전을 막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기회 손실은 천문학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수두자 점령이 장기화되면 가스프롬은 손실을 감내하고 밸브를 잠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수두자 가스 시설을 직접 파괴하는 것보다는 가스프롬이 스스로 직접 밸브를 잠그게 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왜 젤렌스키는 러시아 본토 침공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혼자 단독 결정을 했을까요? 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전장에서 밀리기만 했던 젤렌스키는 그를 후원하는 서방 국가들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평화 협상보다는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서방이 돕지는 않았지만 그의 계획을 방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젤렌스키의 의도와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일치했고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리지 않고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이란에서 하마스의 협상파 지도자 하니엘을 암살한 것을 방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상태에서 푸틴과 평화 협상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수드자 지역을 몇 달만 사수하면 트럼프 당선 후 평화 협상 시 수드자 점령 지역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푸틴이라면 수드자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상태에서 평화 협상을 하겠느냐고 대묻고 싶습니다. 푸틴은 무서울 정도로 냉철한 사람입니다. 미국과 서방은 푸틴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 협상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 것은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최소한 미국에게도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네타냐후의 이란 한이의 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전쟁에 휘말리면 러시아는 이란을 도울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소모가 많은 것은 누가 보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쉽게 협상에 참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푸틴이면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젤렌스키는 또다시 18세까지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16세까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징집 연령을 18세까지 낮추면 2030년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확실히 약화시키고 전 세계에서 고립시켜 미국에 다시는 대항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초기 경제 제재, 무기 지원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띵크탱크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유럽은 죽어가고 러시아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 후를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와 중동, 동아시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를 G7과 같은 위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남동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동진과 세계 블록화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중동에서 네타냐후가 평화회담을 파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젤란스키가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평화협상의 불발 책임은 미국이나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인 젤렌스키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유럽인데 유럽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국가 부채 문제, 각 나라의 내부 갈등으로 분열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도 미국에게는 꼭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게서 경제적 독립을 추구했던 EU의 위상은 거의 바닥이고 미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갈 것입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우리 돈 9천조 이상을 굴리는 블랙록을 포함한 거대 펀드들을 통해 유럽의 구형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소모시키게 했고 향후 20년간 신무기 주문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가치가 무려 1조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138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무기 거래 규모는 앞으로 두세 배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재무장 중이고 최고에 떠오르는 산업은 석유와 가스 산업도 아니고 전기 자동차 시장도 아닌 바로 국방 산업입니다. 전 세계의 군비 확장은 일반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제한하고 경제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에 조금이라도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미국은 우렝고의 푸마리 우주호르도 가스관을 통해 아직도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못마땅한 것은 당연하겠죠. 젤란스키가 지시를 받고 했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셈입니다. 과연 평화협상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에는 미국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8월 12일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함과 리처드 블루멘탈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란스키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미국 상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을 대담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젤란스키를 치켜 세웠습니다. 회담 후 미국 상원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젤란스키의 쿠르스크 침공을 극찬하며 민주당에게 장거리 무기 지원을 촉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ottom line is to the administration, I appreciate your support. Let these people fight. Give them weapons they need to win a war they can't afford to lose. What I think about Kursk? Bold, brilliant, beautiful. Keep it up. Good news, big news, promising even more. 젤란스키는 회담 후 성명에서 장거리 무기 사용의 필요성을 포함한 이 전쟁을 정당하게 끝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미국 상원 의원들과 논의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로우와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러시아 본토를 직접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은 같은 날 키이우와는 더 이상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공격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위협하는 한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평화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젤런스키의 쿠르스크 침공과 수두자 점령은 분명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젤런스키 승, 푸틴 패로 평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근래에 패배만 했던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인들의 사기 진작 효과는 분명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미국의 관점인데 미국은 여론 분산 효과를 얻었습니다. 평화협상을 이끌던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의 암살로 전 세계의 여론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쏠려 있었는데 이번 젤런스키는 전 세계의 여론을 하루 만에 쿠르스크로 돌려버렸습니다. 러시아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미국은 핵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냈고 지중해에 있던 구축함 라븐도 수에즈 운하를 거쳐 홍해로 보냈습니다. 후티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프롬의 수두자를 통한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2024년 말 만료 예정인 160bcm의 계약 연장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 방어선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150억 루블이 들었다고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집계했습니다. 방어선 구축을 위한 정부 발주공사 금액을 집계하여 이 금액을 산출했는데 150억 루블은 하나로 약 2,300억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제공한 장비와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후방에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한 점령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00명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 많은 장비를 잃을 것이고 인력 손실도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한 전투 경험이 있는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진군 과정과 현재까지의 전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십시오.